오늘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단원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일단 우리 지질시대가 뭔지부터 좀 먼저 알아봅시다. 자,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는 약 46억 년, 지구가 탄생한 시기가 46억 년인데, 이 46억 년 전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총 지질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가 전부가 다 지질시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전체적인 시기 중에서 가장 긴 시기가 바로 이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시기가 점점 짧아진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잘라진 그림이 나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길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돼. 거의 40억 년 정도의 시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상당히 적은 시간 간격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지질 시대를 그냥 하나로 쭉 보지 않고 왜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 놨냐 이런 얘기야. 그거는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나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과연 이 지질 시대를 구분했던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지질 시대를 구분한 기준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하나는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생물의 큰 변화,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계의 큰 변화, 그 다음에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생물계의 큰 변화인데, 과연 우리가 생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화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석이라는 건 또 뭔가 보니까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유해라든가 시체지, 시체, 그 다음에 걔네들이 남겼던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걸 우리는 화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뼈라든가 알이라든가 발자국, 그 다음에 배설물도 되고, 또 기어간 흔적이라든가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 이런 것들. 이 호박이라는 건 우리 먹는 호박이 아니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걸 호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생물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화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도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화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생명체들의 어떤 흔적이란 말이야. 그럼 자국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뼈라든가 아니면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화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 화석이 되는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화석이 될 수 있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빨리 매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몰되기 전에 먼저 썩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풍화침식을 당해버리게 되면 자국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화석화작용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화학작용을 받아야지만 최종적으로 화석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화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다 보면 지각변동을 받을 수 있지. 그렇게 되면은 있던 화석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화석의 생성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각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앞에서도 배웠지만 뭐 지진이라든가 화산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산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지각변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지만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있었을 때 지질시대를 또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지각변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드러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정합이라는 겁니다. 부정합. 부정합은 아래층하고 위층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던 층을, 그 층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계의 큰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은 바로 이 부정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화석 다시 보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질시대의 환경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한다면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거는 표준화석이고 환경을 알려주는 거는 시상화석입니다. 물론 표준화석을 가지고도 어떤 좀 특별한 환경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환경을 알려주는 거는 시상화석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석의 종류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표준화석이라는 거하고 시상화석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표준화석이라는 건 그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화석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시대를 알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시대에만 살았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그 시대에만 살았다는 얘기는 현재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는 애들을 우리는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엽충이라든가 뭐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공룡, 화폐성, 메모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살아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표준화석이고 얘네들은 특별한 시대에만 살았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반면에 시상화석이라는 거는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 환경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도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에도 살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화석들이 만약에 지층 속에서 발견이 된다면 과거에 그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환경이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의 조건 두 가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만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습니다. 아이들의 수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살았던 시기가 바로 생존 기간이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래서 그 살았던 시기, 생존 기간이 짧은 편이야. 그 시대에만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그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반면에 시상화석은 현재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길다라는 건 현재까지도 살아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좁은 면적에 분포한다라는 얘기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고사리라든가 산호, 조개, 뭐 참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만 살지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분포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고, 산호나 조개는 둘 다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또 조개도 얕은 바다나 갯벌, 또 참나무는 온대나 열대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는 특별한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생존 기간이 위로 갈수록 긴 거니까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긴 거고 분포 면적은 좁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건 시상화석이구나, 이건 표준화석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만약에 XY축이 거꾸로 나왔다고 쳐봐. 여기가 분포하는 면적이고 여기가 생존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지. 그럼 이때는 이게 표준화석이 되는 거고 이게 시상화석이 된다라는 것도 잘 정리를 해놓도록 하십시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지질시대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 시대별로 나누지만 이 각각의 뭐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또 잘라서 뭐가 될 수도 있다? 바로 기라는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중생대는 뭐 트라이아스기, 뭐 쥐라기, 백악기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고, 고생대는 뭐 캄브리아기, 뭐 오르도비스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들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야. 성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아까 우리가 그 화석이 생성될 조건 중에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대부분 뭐 단세포 생물들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뼈라든가 껍데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생물의 개체수도 상당히 적었겠지. 또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지각 변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뭐 그래서 결국 화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풍화 침식을 통해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는 고생대 이후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면 돼. 그래서 사실은 지질시대를 또 더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랑 화석이 발견되는 시대로 나눠서 은생이연, 그 다음에 현생이연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 구분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층이라는 건 아래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나다라 말하는 지층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 쌓였고 다가 쌓였고 라가 쌓였고 마가 쌓였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는데 그때 여기 이제 스몰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바로 화석들입니다. 화석들인데 지금 따지고 보면 얘는 이만큼을 살았고 뭐 B라는 애는 요만큼을 살았고 C라는 애는 현재까지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E라는 애도 현재까지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아이들은 시상화석으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살아있지 못하는 애들은 그런 것대로 따져본다면 표준화석들이 되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짧지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줘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큰 변화,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언젠가 보니까 요 B라는 아이가 쭉 살다가 여기서 멸종했고 또 그 다음에 F라는 아이도 쭉 살다가 여기서 멸종을 했어. 근데 D라는 아이는 여기서부터 생겨났고 그 다음에 G라는 아이도 여기서 생겨났지. 그러니까 이 다하고 라를 경계로 해서 생물계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하고 라 사이를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화석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과거의 수륙 분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륙이 이동했던 증거, 여러분들 그 고생대 말에 이렇게 대륙은 하나로 뭉쳐 있었어. 이거 우리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글로섭테리스라는 화석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서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륙에서도 보게 되면 이 부분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대륙이 한 덩어리였고 지금은 떨어져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식 환경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공룡이라든가 매모드, 고사리 이런 것들은 육지에 사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 과거에 여기는 육지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다에 사는 애들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그런 그 화석들이 나오게 되면 걔네들은 대부분 다 바닷속에 살았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살았던 생물 화석이 만약에 육지에서 발견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인데 거기서 어떤 조개 화석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조개라는 애는 바다에 사는 애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지역은 바다였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결국 바다였던 애가 지금 산이 됐다는 얘기는 지층이 위로 이렇게 솟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랐다는 얘기야. 그럼 지층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융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층의 융기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문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 보시고 자, 그 다음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계속 이어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각각의 일단 표준화석들 좀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생물들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성캄브리아 시대 때 식물 계통으로 따져본다면 해조류들이 번성했던 시기다. 그 다음에 고생대 때는 어류가 번성했다가 중반 이후로는 양서류가 번성한 시기다.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파충류가 번성했던 시기. 마지막에 신생대는 조류랑 포유류가 번성한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이건 선생님이 지금 번성 시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중생대 파충류가 번성했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파충류는 언제 출현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파충류는 중생대에 번성한 거지 출현한 건 중생대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파충류가 출현한 시기는 바로 고생대 말에 출현해서 중생대 때 번성했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조류랑 포유류도 신생대 때 번성을 했지만 출현한 시기는 중생대 말에 출현을 해서 신생대 때 번성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계통인데,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 처음부터 나타났겠지. 그 다음에 이제 중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다세포 생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동물로 가서 고생대 때, 선생님이 지금 위에 동물부터 먼저 했구나. 식물 계통으로 가야 되겠네. 식물이지.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주로 번성을 합니다. 양치식물이라는 거는 고사리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씨로 번식을 하는 애들이 아니라 포자라는 걸로 번식을 하는 아이들이야.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겉씨식물.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속씨식물이 번성한 시기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속씨식물이 번성했다는 얘기는 중생대 말에 출현해서 신생대 때 번성했다는 얘기고, 중생대 때 겉씨식물이 번성했다는 얘기는 고생대 말에 출현해서 중생대 때 번성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시기의 특징을 좀 봐줘야 될 텐데,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빙하기가 언제 있었냐라는 얘기인데, 성캄브리아 시대 때도 빙하기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때도 빙하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생대 때도 빙하기가 존재합니다. 빙하기 여러 번 있었지.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존재했다.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그 생물 계통들의 어떤 변천 과정과 빙하기의 유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각 지지시대에서의 그 표준 화석들을 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캄브리아때 보면 온난했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이 상당히 적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이 아까 드문 이유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고, 사실은 성캄브리아 때는 전부 다 바닷속 생물들만 살았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남세균이 출현했기 때문에 드디어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대략 한 20억 년에서 30억 년 사이에 바로 이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남세균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량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산소라는 건 O2잖아. 근데 이게 자외선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O3라는 애로 바뀝니다. 다른 말로 오존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남세균의 광합성이구나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바로 이 남세균의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량도 증가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존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오존층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나중에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 아까 출현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화석으로도 나타납니다. 단세포 생물 중에 아까 이 남세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남세균에 의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에 의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고생대. 마찬가지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지. 말기에 모든 대륙이 모여버려. 이렇게 한 대륙으로 이렇게 뭉쳐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요거를 우리는 초대륙. 이거를 다른 말로 판게아라고 부른다라는 거. 판게아를 형성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또 특징 봅시다. 초기에 생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고 그 다음에 육상식물이 등장을 합니다. 육상생물이. 처음엔 이제 식물부터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동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남세균의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농도가 증가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존층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됐겠지. 그 자외선은 생명체들한테는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이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드디어 육상으로 생명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아까 이 판게아를 형성했다고 그랬는데 자, 요런 환경보다는 이렇게 판게아가 형성되게 되면은 생물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말기에 생물에 커다란 대멸종이 존재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대멸종의 원인은 뭐 다른 원인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 판게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삼엽충이나 방추충, 특히 삼엽충 꼭 기억해 놔야 되지. 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추충, 완종류 같은 것들도 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또 갑주어. 갑주어라는 거는 마치 우리 지금 갑각류처럼 겉에 껍질로 되어 있는 뭐 곤충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뼈는 없고 겉에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물고기. 그런 것들을 갑주어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육지에는 이제 양서류라든가 곤충류, 그 다음에 양치식물 아까 얘기했지. 식물 계통에서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파충류라든가 거시식물이 출현해서 얘네들이 중생대로 간 다음에 이 시기에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대량으로 땅속에 묻힘으로 인해서 석탄층이라는 걸 형성하게 됐고 그 석탄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화석연료로 석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생대인데 전반적으로 온난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빙하기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는 다 빙하기가 있었지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됐다고 그랬는데 판게아가 드디어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됐고 이때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로키 산맥이라는 것과 안데스 산맥은 결국 중생대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로키라든가 안데스 산맥은 전부 다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파충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파충류가 번성했던 시기 그 다음에 말기의 대멸종이 마찬가지로 한번 있었는데 이거는 운석 충돌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 내에서 번성했던 암모나이트라는 생명체가 있는데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중생대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파충류, 거시식물, 그 다음에 시조새라는 것도 중생대 표준화석. 그다음에 작은 크기의 포유류라든가 속시식물이 출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신생대 때 번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생대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했지만 후기에 이제 빙하기라든가 간빙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의 빙하기를 거쳤고 그 사이에 3번의 간빙기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대가 이렇게 있으면 빙하기 이렇게 4번의 빙하가 있었다면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거를 우리는 간빙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기는 총 4번, 간빙기는 3회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되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산맥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형성된 신생대 때 형성된 산맥은 알프스랑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알프스하고 히말라야 산맥은 이 아시아 쪽에 형성되는 산맥이다. 아시아와 유럽 쪽에 형성되는 산맥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래서 신생대는 현재와 가장 비슷한 수력 분포를 만들었던 시기다. 그럼 전반적으로 본다면 고생대 때 이렇게 판게아가 형성돼서 뭉쳐 있었다면
뭐 중생대를 거쳐서 얘네들이 조금씩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돼. 점점 대륙 간의 간격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 그 다음에 대표적인 표준화석, 바로 화폐석, 이거는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포유류,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속시식물, 이런 것들이 번성했던 시기고,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던 시기가 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 대멸종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멸종,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많이 죽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게아가 아주 결정적이다. 그래서 판게아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 이거 말고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화산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운석이 와서 충돌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판게아, 그 다음에 운석 충돌,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을 대멸종의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많이 나올 텐데, 총 지금까지 지질시대 중에 대멸종은 총 5번의 대멸종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여기 지금 Y축에 생물의 개체수가 아니라 과의 수입니다. 과. 우리 그 생물을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얘기하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가장 큰 게 바로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개과냐, 고양이과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바로 이 과가 되는데, 요 과의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과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지금 Y축에 돼 있지만, 과의 수가 요만큼 줄었다고 하더라도 개체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고생대 때 벌써 3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생대도 6개의 기가 있는데, 뭐 이 오르도비스기라든가 아니면 대본기라든가 그 다음에 페름기, 이런 시기 때 대멸종이 일어났었고, 특히 고생대 말에 저 페름기 시기에 있었던 대멸종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이거는 판게아 때문이다. 이건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생대 또 대멸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도 마찬가지로 대멸종이 있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화산이라든가 아니면 운석 충돌의 효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생명체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대멸종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그 환경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살아남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훨씬 더 다양한 생물종으로 번성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했지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단원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바로 이 진화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나머지는 문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